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헬프 챌린지 2019의 브레스트 캔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주제에 참가해 1위를 하게 된 김태우, 최종현, 김대영으로 구성된 골든패스 팀입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브레스트 캔서 클래시피케이션 원프로즌 패설러지인 저희 주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저희의 알고리즘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전략과 관리로 대회를 잘 풀어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소소한 팁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에 대한 간단한 후기와 함께 발표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에도 헬프 챌린지에 비슷한 주제로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올해는 작년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태스크입니다. 작년에는 조직 슬라이드가 암인지 정상인지를 단순하게 분류하는 태스크였다면, 올해는 암인 부분에서 가장 긴 길이인 메이저 익시스를 계산하는 태스크가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인데요. 작년 대회에서는 서울 아산병원 한 곳에서 대회용 데이터를 제공했었다면, 올해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의 데이터도 추가되어 총 2개의 기관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학습용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는 서울 아산병원 데이터이고, 최종 스코어를 낼 때 사용하는 데이터는 분당 서울대병원의 데이터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는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두 기관의 데이터는 염색, 배율 정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핵심이었습니다. 시냅스 위키에 올라온 데이터 디스크립션을 보면 두 데이터셋을 어떤 기기로 촬영해 만들었고 그 해상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이 나와 있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데이터셋은 한 픽셀당 0.221 마이크로미터만큼, 분당 서울대병원 데이터셋은 한 픽셀당 0.389 마이크로미터만큼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를 레벨 4, 즉 원본 사이즈에서 16배 축소한 크기에서 256 곱하기 256만큼의 패치를 가져와 표현하면 왼쪽의 그림처럼 꽤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데이터셋의 패치는 분당 서울대병원 데이터셋의 패치에 비해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이를 식으로 계산해 보면 오른쪽과 같이 한 패치가 담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크기가 같은 보라색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아산병원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패치는 16개의 보라색 원을 담지만, 분당 서울대병원 데이터셋의 패치는 49개의 보라색 원을 담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데이터셋의 배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즉 레벨 4에서 256 곱하기 256 크기의 패치를 모델에 넣어주는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했을 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모델은 학습 시에는 AMC 데이터셋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패치의 스케일 차이는 알지 못한 채 예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회를 하면서 배율처럼 두 데이터셋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대회와 비교되는 점을 정리하자면, 태스크에서는 메이저 액시스를 계산하는 것이 추가된 점, 데이터에서는 트레이닝 셋은 서울 아산병원 데이터셋으로, 테스트 셋은 분당 서울대병원 데이터셋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시죠. 슬라이드에서 일정 크기의 패치를 가져오고 각 데이터셋에 맞게 스케일을 변환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바하데인의 스테인 너멀라이제이션을 통해 각 병원별 염색 정도의 차이와 슬라이드 간 염색 정도의 차이를 최소화시켜줍니다. 각 패치 간의 염색 정도와 배율을 맞춰주는 전처리 과정이 끝나면 전처리된 패치들을 인풋으로 하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활용해 패치의 어떤 부분이 암인지 암이 아닌지를 픽셀 레벨로 클래시피케이션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테이지 1 학습이 끝나면 이 모델을 바탕으로 스테이지 2 단계에서는 슬라이드 각 픽셀마다 암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확률 히트맵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 확률 히트맵에서 여러 특징들을 추출해 머신러닝 모델의 인풋으로 넣고 튜머 클래시피케이션과 메이저 액시스를 예측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으나 리스케일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대회 종료 하루 직전에 알게 되어 한 3분 정도의 차이로 ML 모델까지 붙인 스코어를 산정하지 못했으며, 대회 최종 스코어는 각 피처에서 바로 튜머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와 메이저 액시스를 계산해 산출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도메인 갭을 최소화시키고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 픽셀 레벨 튜머 리그레션 학습 방법, 홀 슬라이드 프로버빌리티 히트맵을 만들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적인 피처들을 뽑아내서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전처리 과정 또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학습할 조직을 추출하는 부분, 병원 기관별 서로 다른 배열과 병원 기관별 및 병원 내 슬라이드별로 서로 다른 염색의 정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먼저 원본 사이즈를 16배 줄인 슬라이드에서 256 곱하기 256 크기의 패치를 가져오고 오츠스 메소드를 통해 배경과 조직을 구분해 조직인 부분만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한 슬라이드 내 아민 부분이 매우 작아 아민 패치와 정상 패치 간의 비율이 불균형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민 패치를 기준으로 아민 패치와 정상인 패치의 수를 1대1로 맞추고 슬라이드 간의 패치 수도 불균형하여 슬라이드 간에도 같은 수의 패치를 가져오게 하여 좀 더 어려운 부분, 상대적으로 데이터 수가 매우 작은 아민 패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학습의 효율을 위해 전처리 과정 결과들을 별도의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이전에 데이터 스케일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조건으로 패치를 뽑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AMC 데이터에서의 256 픽셀은 SNU 데이터에서의 145 픽셀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레벨인 레벨 4에서 SNU 데이터를 145 곱하기 145만큼 뽑아 이를 256 곱하기 256으로 업스케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업스케일 시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정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두 번째 방법을 적용했는데요. SNU 데이터를 AMC와 같은 레벨 4에서 뽑는 것이 아닌 레벨 3에서 290만큼을 뽑아 이를 256으로 다운스케일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패치의 염색을 정교화해주는 스테인 너멀라이제이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AMC 데이터셋과 SNU 데이터셋은 프로즌 패설러지의 스테인, 즉 염색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처리 단계에서 바하데인이 제안한 스테인 너멀라이제이션을 활용하였습니다. 바하데인이 제안한 스테인 너멀라이제이션은 아래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소스 이미지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겟 이미지의 염색에 맞춰주는 방법입니다. 먼저 왼쪽 그림과 같이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에 대해 헤모톡실린과 이오신으로 분리하는 스테인 세퍼레이션을 적용해줍니다. 그런 다음 헤모톡실린과 이오신 각각에 대해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 간의 스테인 너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타겟 이미지의 염색과 비슷한 너멀라이즈된 소스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AMC 패치 중 하나를 타겟 이미지로 설정하고 나머지 패치들을 소스 이미지로 설정한 후에 바하데인 스테인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해준 결과 예시입니다.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소스 이미지의 스테인이 타겟 이미지의 스테인과 비슷하게 노멀라이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가 끝나면 이제는 픽셀별 튜머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용한 모델 아키텍처와 학습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한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줄여서 FPN입니다. FPN은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유넷과 비슷하게 두 개의 패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텀업 패스는 피처 맵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피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역할을 하며, 탑다운 패스는 피처 맵을 업샘플링하면서 더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바텀업 패스에서 추출한 피처 맵을 더해주는데, 이는 곧 하위 레벨의 정보를 같이 볼 수 있게 되어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높이게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세팅을 설명드리자면, 인풋은 256 곱하기 256 곱하기 3 크기의 패치이고, 아웃풋은 그 패치에 대한 암일 확률을 나타내는 히트맵입니다.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함께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한 손실함수는 해당 패치 안에 한 픽셀당 암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이진 분류이므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였고, 비어스의 논문을 참고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추가적으로 세그멘테이션 모델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카드 로스, 즉 IOU를 더한 손실을 최종 손실함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앞선 모델을 바탕으로 암일 확률을 나타내는 히트맵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생성된 확률 히트맵을 바탕으로 튜머 클래시피케이션 및 메이저 엑시스를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특징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유의미한 피처들을 바탕으로 튜머 클래시피케이션과 메이저 엑시스를 예측할 수 있죠. 슬라이드에서 조직 패치를 모델에 넣고 각 패치의 아웃풋을 바탕으로 왼쪽에 홀 슬라이드 이미지와 같은 사이즈의 확률 히트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확률 히트맵에서 서로 다른 스케일로 리사이즈를 한 4개의 확률 히트맵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 확률 히트맵에서 7개의 피처를 구하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스레시홀드를 바탕으로 장축, 암 조직 비율을 구하고 확률 히트맵의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처들을 가지고 머신러닝의 다양한 모델들, 리니어 리그레서부터 엑스지부스트 계열 모델까지 적용시키고 스태킹 및 앙상블 파이프라인까지 구축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 종료 하루 직전에 리스케일 로직을 수정하여 아주 간발의 차이로 머신러닝 모델까지 적용시키진 못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스코어는 16배 다운스케일한 확률 히트맵에서 맥스 프로버빌리티 값을 튜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사용하였고 이 확률 히트맵에서 바로 메이저 엑시스를 계산했습니다. 저희가 적용한 알고리즘의 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각 알고리즘 부분들의 유무에 따른 성능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FPN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스테인 너멀라이제이션과 리스케일을 통해 도메인 갭을 최소화시킨 전처리 과정과 피처 익스트랙션을 바탕으로 튜머 클래시피케이션과 메이저 엑시스를 예측한 과정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시간상 적용해보지 못한 ML 모듈을 더 붙인다면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간에 도메인 갭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이클 겐이라든지 화이트닝 등의 기법들을 적용한 것도 볼 수 있는데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슬라이드에 대해 인퍼런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전처리는 평균 3.3분, 모델 예측은 0.2분, 총 3.5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도 활용하기에 충분히 짧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도메인 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용해 본 것들은 다음과 같고요. 추가적으로 스테이지 2에 머신러닝 모델을 붙이는 것, 또 유의미한 다른 특징들을 뽑고 언슈퍼바이즈드 알고리즘과 같이 다른 방법을 적용시켜 본다면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팀이 대회 중에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해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업 프로그램으로 노션을 사용해 자료 공유, 스케줄, 제출 기록, 진행 상황 등 전체적인 부분들을 관리했습니다. 노션은 코드 블럭, 표 등 다양한 컴포넌트를 지원하며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수정이 가능해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간편하게 적고 코멘트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회를 위한 협업 프로그램으로서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관련 논문 정리, 스테이지별 성능 기록 등 용도별 페이지를 만들었고 그중 스케줄 관리는 오른쪽 그림처럼 표를 만들어 날짜별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출 기록과 세션별 특이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다같이 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노션을 통해 코드를 공유하고 서로의 코드를 리뷰하는 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드 관리는 길 레파지토리를 만들어 관리를 했고요. 간단한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 때부터 용도별 코드를 모듈화시켜 리팩토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기법을 추가할 때도 관련 있는 모듈만 몇 개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줄여줬습니다. 이외에 대회 중 저희의 수고를 줄여줬던 노하우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단계별 전처리 및 결과 파일들을 저장해 놓았던 것입니다. 카카오브레인 클라우드 서버에 스토리지를 제공해 주신 덕분에 쉽게 저장한 파일과 모델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세팅에서부터 조금씩 복잡한 세팅으로 변경해가며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힘드므로 저희는 최대한 간단한 모델과 세팅에서부터 복잡한 세팅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 후기를 말씀드리며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커에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 팀들을 위해 태스크 관계자인 김성철 연구원님께서 베이스라인 코드를 제공해 주신 점과 카카오브레인 클라우드 서버의 스토리지를 웹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과 각 로그도 나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았을 점들도 있는데요. 크게 클라우드와 태스크 관련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태스크를 사용할 때는 CPU를 활용한 전처리에 보틀렉이 있지 않아 괜찮았습니다만 GPU를 사용하지 않고 CPU만으로 세션을 만들 수 있게 해주면 다른 태스크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드를 한 줄 수정하더라도 특허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 재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도커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대신에 코드만을 업로드해 클라우드 서버상에서 도커 이미지를 만들게 한다면 불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스크 관련으로는 암인 부분의 메이저 엑시스를 구하는 매트릭 때문에 성능을 올리기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오차 범위로 5%로의 정확도를 구하는 것이라 실제 메이저 엑시스가 아주 작을 경우
예를 들어 50픽셀일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2.5 픽셀 미만의 오차로 맞춰야 하는데요. 얼마나 작은 크기의 메이저 엑시스를 구분하려는지 제시해준다면 그에 더 적합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좋은 대회를 개최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의 코드는 해당 링크에 공개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